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이 시간은 위클리 리포트 시간입니다. 그 진행을 해주시는 파고님이 보이질 않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파고님 없이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 일단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베테 여신 우디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베테의 귀여움 담당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네, 그리고 독재 파고가 자리를 비운 대신에 우리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진정한 베테의 아이콘 닥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그리고 저는 파고님을 대신해서 잠시 진행 비슷한 것을 하게 된 뉴노멀 다크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우디님 언제나 그렇듯이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 예, 무탈했고요. 다크님 뉴노멀이면 코로나 같은 놈인가요? 네, 뭐 비슷합니다. 이 시간에 파고님 없이 또 이렇게 닥터님 모시고 하니까 새로운 느낌이 있네요. 저는 뭐 별일은 없었고요. 안타깝게도 영화관 나들이는 못했고,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비밀의 정원이라고 새로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IPTV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상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비밀의 정원, 뭐 시크릿 가든이라고 개봉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소공녀와 더불어 같은 작가가 쓴 양대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어린이용 뭐 소설을 원작으로 그동안 여러 번 영화가 됐었고, 이번 것도 뭐 원작에 충실하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다만 원작이 아마 20세기 초였다면 요거는 이제 2차 대전 후로 조금 더 시대를 뒤로 빼서 오히려 의상이나 이런 거는 아주 세련되게 더 뽑았고요. 역시 뭐 영국 시대극답게 미술이랑 의상 훌륭했고, 배우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CGI가 많이 발달해서 그 비밀의 정원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좀 황량한 그런 그 구릉지대에 있는 저택 안에 있는 비밀의 화원인데 열대식물이 자라. 그래서 이건 좀 아무리 판타지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 어떤 자연의 그런 식생에 있어서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긴 했는데, 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면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눈이 황홀하게 봤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면 이 헤븐리 크리처스의 그 비밀의 정원. 굉장히 화상적이지 않습니까? 몹시 환상적이죠. 몹시 환상적이야.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밀의 화원으로 알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왜 이번에는 정원으로 개봉을 했을까? 아니, 시크릿 가든으로 개봉을 했고요. 네. 제가 그냥 옛날 생각에 비밀의 정원이라고 자꾸 그러고 있네요. 아, 화원치곤 좀 크죠. 광활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닥터님 한 말씀 해주신 김에 오늘 파고님이 왜 못 오셨는지 알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섬해가 뗍니다. 네. 섬에 갔는데 네. 파고가 너무 높아서 못 온답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아, 네. 그리고 역시. 우리 크리스님은 왜 귀여움 담당이라는데 스스로 인지를 못하시죠?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기저기 많이도 올라오던데요. 특히 이 실시간 채팅창 보면은 우리 귀염둥이 크리스님이라고 열화 같은. 그거 제가 다 알바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소중한 거를 좋아하셔서 위주로 많이 감상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정작 자기가 알바 뿌려놓고서는 그 반응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또 뭐야? 티 안 내려고. 티 안 내려고. 예. 일단 확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위클리 리포트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디님. 네, 첫 번째는 우리 베테의 어떤 뼈와 살과 같은 B급 신작 소개 시간입니다. 제목은 픽시예요. 픽시. 코미디물 제작에 주로 관여했던 마나비 톰슨이
아주 오랜만에 연출한 코믹 스릴러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알렉 볼드윈 옹이 총을 휘두르는 성직자로 출연한다고 하네요. 뭐 요새는 다크님도 거의 같이 트레일러를 보시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 예고편 예고편 요정에서 요정만 먼저. 할까요? 예. 네. 일단 줄거리가 이제 픽시가 그 주인공 여자 이름인데 배우가 그 레디 플레이어 원 나왔던 올리비아 쿡이에요. 근데 이 픽시란 주인공이 이제 어머니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어떤 무슨 강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뭐가 일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두 명의 젊은 남자랑 같이 이제 도주하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누구한테 쫓기냐? 갱단인데 성직자 갱단이에요. 성직자. 수녀와 신부님이 다 총을 들고 나오는. 마법소사. 예. 그래서 이제 도주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알렉 볼드윈 배우님께서 이제 그 신부님인데 이제 계속 총 들고 나오는. 예. 그리고 이 영화 보면 아이리시 액센트를 그냥 아주 원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렉 볼드윈만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좀 어울리기도 하고 좀 특이해요. 알렉 볼드윈. 예. 그럼 배경이 영국이에요? 아니면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일랜드 쪽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 하긴 근데 신부랑 나오는 거 보면 예. 그리고 약간 그 가이리치 감독 범죄 영화 비슷한 좀 그런 느낌도 주고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또 보시면 좋아하실 배우들이 그 엑스맨 아포칼립스 엔젤과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로저 테일러 역할했던 벤 하디가 같이 도망다니는 남자로 나오는데 벤 하디 봤는데 그 전에도 좀 잘생겼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여기서 되게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예고편 좀 봐야겠는데. 예. 남자분들은 아마 올리비아 쿡 보고서는 이제 보시게 될 거고 여자분들은 벤 하디에 빠지시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럴 수가. 우디님은 정작 저희한테 예고편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본인은 예고편을 안 보세요? 여기 B급 신작은 안 봐요. 아니 무서워서. 공포 영화 아니면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긴. 그렇구나. 톰 베너니 감독이 톰이란다. 베너니 톰슨 감독. 베너니 톰슨 감독이 영국 출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작들도 보니까 맞아요. 국내가 알려진 영화가 세인트 트리니언스, 뭐 콜린 퍼스가 나왔던 무슨 여학교인가? 학교 기숙사 배경으로 만들어진 무슨 약간 코미디 판타지 같은 영화가 있는 것 같고 죄송하지만 제가 못 봐서 정확하게 영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속편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꽤 흥행을 한 것 같고요. 국내 다 수입도 됐고 근데 이제 영국 영화인 것 같고 저도 예고편 잠깐 봤는데 약간 분닥 세인트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확실히 이 사제복이나 수녀복을 입고 폭력을 행사하면 꽤 볼만하거든요. 임팩트가 더 크죠 아무래도.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콘벤트라는 영화 여기서는 수녀들이 다들 좀비 비슷한 흡혈귀가 돼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꽤 괜찮은 영화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알렉 볼드윈 빼고는 거의 다 그 영국 쪽인 거 같아요 배우들이. 아일랜드 아니면 영국. 그래서 올리비아 쿡도 저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국 사람이더라고요. 알렉 볼드윈이 그럼 정말 무슨 특별 출연격이네요. 네, 근데 알렉 볼드윈도 발음 좀 특이하게 해요. 알고 보니까 알렉 볼드윈도 영국 쪽 아니에요? 그럼 뭐 아이리시계일 수 모르겠네. 있겠지. 근데 저 반가운 분이 알렉 볼드윈하고 이제 그 예고편에서 딱 타이틀에 같이 이름이 탁 이렇게 반반 쪼개서 화면에 나오는 분이 이제 영국 영화 많이 보셨으면 아마 되게 익숙한 분이 콤 미니라는 분인데 맞아요. 그 최근에는 닥터님도 그 보셨죠? 갱스 오브 런던에서 초반에 그 갱단 보스 죽는 보스 그냥 여기 나오시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분이요. 볼드윈 패밀리가 아이리시계래요. 정말요? 그래서 아마 아일랜드 혈통.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카톨릭으로 성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재밌겠네요. 이거는 무섭지 않다고 하니. 두 번째 영화는 Don't Look Back. 뭐 돌아보지 말아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의 그 크리에이터였던 제프리 레딕이 감독으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10월 중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영화가 다른 제목은 굿 사마리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IMDb에도 그 제목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데는 또 돈 룩백으로 돼 있고. 이 줄거리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 뭐 어떤 되게 안 좋은 과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살아가려 그러는데 공원에서
어떤 남자가 폭행을 당한 걸 보는데 그 주인공 여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도와주지 않아. 뭐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마 남자가 죽게 돼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이제 그 폭행 당한 남자 주변에 있던 그 돕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계속 킬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 명씩 타겟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인공 포함해서. 예.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킬러 나오는 무슨 뭐 호러 슬래셔 이런 건가 보다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죽은 남자가 처참한 몰골로 등장을 하는 귀신 영화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서 파이널 걸 주인공은 흑인 여성입니다. 예. 그런 거 거의 백인만 본 것 같은데. 예. 제목만 듣고는 돈룩 나우 속편인가 그랬는데 이 지금 보면 안 돼. 이게 한국에 처음 소개될 때 제목이 뒤돌아보지 마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좀 연관성도 있는 것 같네요. 그 우디님이 예전에 헐리우드 리포트 시간에 한번 이 작품 소개해주지 않았었나 싶어요. 굿사마리아는 제목이 저도 그거는 좀 익숙하네요. 이게 아마 그 작품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때도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원작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것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에 연루가 된 몇몇 목격자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찾아오는 어떤 위험에 이제 노출이 돼서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뭐 합심한다 뭐 이런 설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아마 굉장히 기대할 만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식 용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때깔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나 저예산 싶습니다. 영화인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인 카피가 카르마 이즈 커밍 포 어스 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업보가 뭐 우리 모두에게 내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좀 기존의 그런 할리우드 약간 참신한 아이디어로 계속 승부를 하는 할리우드 호러들의 좀 목말랐던 분들이라면 어떻든 기대를 좀 해보실 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항상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이 그렇죠. 있을 때 과연 그거를 얼만큼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뭐 했다가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소재 자체는 그렇습니다. 카르마라고 하면 최근에 노래도 있었죠. 네 팔자야. 네 팔자야. 그 노래 뭐죠? 그 그룹 이름이 뭐였지? 우리나라 노래예요? 네, 카레. 카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비극을 그냥 주변에서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한다는 어떤 이런 소재들은 우리나라 영화 중에 10억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도 생각이 나네. 예, 뭐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또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 B급 영화는 더 울프 오브 스노우 할로우입니다. 오라이언에서 배급하는 호러 코미디라고 해요. 작년 요맘때 작고하신 로버트 포스터 옹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10월 초 공개 예정이에요. 예, 그 로버트 포스터 옹께서 이제 주인공인 마을 보안관으로 나오세요. 네, 근데 이제 설정이 캐릭터 설정이 뭐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딸도 뭐 반항하고 뭐 그래요. 근데 초라한 중년이구나. 그 동네 보름달만 뜨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같이 데리고 있는 부하들도 약간 오합지졸 뭐 좀 그런 그래서 사건이 잘 해결도 안 되고 문제는 이제 보름달에만 사건이 나니까 이게 자꾸 여러 가지 증거 나온 게 이거 인간이 아니고 늑대 인간 짓이 아닌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로버트 포스터 옹께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늑대 인간은 절대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코미디라고는 돼 있는데 막 되게 웃기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 코엔 형제 뭐 파고 같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늑대인간 영화라기보다는 하도 그냥 슬쩍슬쩍 늑대인간에 관한 걸 뭐 이렇게 대놓고 안 보여주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범죄 스릴러 느낌도 많이 나고. 예. 근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여기 또 출연도 해요. 그 부하 보안관으로 나오는데 짐 커밍스라고. 근데 이분 전작이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썬더로드라는 영화인데 전 못 봤는데 2018년 영화인데 뭐 경찰관이 이혼당하고 엄마가 죽고 나서 멘붕에 빠져서 이제 신경쇠약 증세를 선보일 때는 세계적인 명곡들이 어머니의 자장가 버전으로 이제 깔리고 뭐 그런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독특, 얘기만 들어도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 예, 이걸 평가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이제 두 번째 연출작이라고. 예. 그걸 찾아보고 싶네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짐 커밍스라는 사람이 다재다능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작, 편집, 촬영, 음악까지 뭐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예. 그리고 이 작품 지금 소개한 울프 오브 스노우 할로우와 앞에 작품 썬더로드라는 작품 모두 다 감독도 하고 자기가 주연까지 한 건데 재밌는 게 둘 다 또 경찰 역할. 예, 요것도 또 일종의 뭐 본인의 패티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리고 단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기를 좀 닫고 그리고 연출가로서 굉장히 지금 많은 활약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국내에도 만약에 소개가 된다면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그 썬더로드라는 작품도 2018년도 작품인데 국내에는 정말로 거의 알려지지가 않은 혹시 이제 이후에 뭐 같이 또 주목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죠. 예.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반응들이 이 반전 예상된다. 보안관 본인이 늑대인간이다. 그 리플이 제일 많더라고. 전 최근에 나왔던 늑대인간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헬런 켈러 대 늑대인간이었습니다. 헬런 켈러.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늑대인간이 나타나면 전사로 변해서 싸우고. 대단하네. 그거야말로 정말 신박하네요. 이거 유튜브에 아예 영상 전체를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전작이 다 올라가 있다. 코미디인가요? 네, 코미디죠. 참 저는 이 작품 예고편 그 지금 원고하고 예고편 보면서 사실 로버트 포스터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막 울컥울컥하면서 이 코미디 공포를 울면서 보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했던 분이라서. 맞아요. 또 하나 그리고 오라이언 픽처스 로고가 처음에 딱 뜰 때 그 느낌 뭐 우리 왜 로보캅 보고 이랬던 세대들은 맞아요. 남다르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기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A급 신작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싱크로닉이라는 제목이에요. 러브크래프트풍 악몽 분위기의 SF 스릴러 호러라고 합니다. 그 팔콘으로 유명한 안소니 매키하고 그 다음에 제이미 도넌 주연인데요. 10월 23일 공개 예정입니다. 이건 내용이 그 두 주인공이 뉴올리언스에 있는 이제 구급대원이에요. 근데 어떤 새로운 약이 출시되는데 그 약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뭐 삶도 산산조각 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근데 봤는데 솔직히 트레일러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뭔 내용인지 안 보여주려고 막 이것저것 그냥 막 때려 넣은 막 그런 느낌인데 감독님이 꽤 유명하시죠. 그 전작들이 이 영화 저 좋아하는데 공포 멜로물 스프링 2014년작 예, 그리고 전작은 엔드리스 타임루프 벗어날 수 없는 그 영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이죠. 그 작품. 극찬하셨던. 그래서 보면은 약간 뭐 시간 여행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문구에 딱 저게 나오더라고요. 러브크래프티한 호러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엔드리스 자체가 거의 러브크래프트 세계관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자, 그러고 보면
21세기야말로 러브크래프트의 전성기가 아닐까. 그러게요. 러브크래프트 원작 영화들은 한 6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좀비오 시기에 꽤 여러 편이 등장했죠. 스튜어트 거든과 브라이언 유즈나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던 영화들이 나오고 그에 힘입어서 또 몇 편인가가 나왔었는데 지금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죠. 아니 닥터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고급지네. 응? 멘트가. 누구처럼 이렇게 뭐 시비를 건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뻘드립을 없으니까요. 날린다거나 네. 그러지 않고 아주 그리고 뻘드립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맞아요. 이쪽은 완전히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그렇지. 더 이상 무슨 더 이상 반박할 어,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매주 한 번씩 러브크래프트 얘기가 나오고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지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 작품은 Love and Monsters, 사랑과 괴물들인데요. 요거는 뭐 자리에 없는 파고님이 너무 기대된다며 본인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라고요. 그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딜런 오브라이언. 이 주인공 청년이고 그 다음에 조력자로 우리 마이클 루커 형님께서 나오십니다. 내용은 이제 몬스터 아포칼립스 세상이 돼서 인간들은 다 지하에 내려가서 살아요. 근데 이제 한 젊은이가 주인공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몬스터들이 득실거리는 땅 위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찾아가려고. 땅 밑에 더 있어봤자 아무것도 없다. 희망도 없고 그래서 그 원래 고등학교 때 첫사랑인데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나 봐요. 근데 다시 연락이 돼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예요. 네. 근데 이것도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몬스터 프라블럼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딜런 오브라이언 보니까 저는 메이즈 러너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그 드라마판 리메이크 틴 울프 주인공도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 여자 주인공 그 첫사랑이 제시카 헤닉, 아이언 피스트 나고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게 매트릭스 4편에도 캐스팅됐고 고질라 대 콩에도 지금 거기도 나온다 그러고 또 소피아 코폴라 지난번에 언더락스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그 영화에도 캐스팅이 됐더라고요. 약간 아시아계 섞여 있는 맞습니다. 그 처자. 이 영화는 저도 예고편을 본 영화입니다. 놀랍습니다. 예고편 보는데 일단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고편을 다 보고 난 느낌은 그 로건 감독의 데뷔작 몬스터의 코미디 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거 봤는데 약간 콰이엇 플레이스 생각도 좀 났어요. 뭐 숨어 살고 그거 이렇게 전파 무선기로 연락하고 이런 거. 저도 콰이엇 플레이스를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메이즈 러너를 이렇게 토핑하면 딱 이런 느낌 아닐까. 제가 딱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나이라면 굉장히 가슴 설리면서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우디님은 트레일러 보시다가 그 인상적인 대사 하나 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뭐였죠? 막판에 그 괴물한테서 겨우겨우 살아난 다음에 주인공이 물속에서 나오면서 막 얘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스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끝내주는데 이러면서 내가 톰 크루즈가 된 것 같아. 그런 대사가 나와요. 다시 봐야겠네. 이런 불경한 자식을 보았나. 감히. 그 마이클 루커 형님은 참 젊었을 때는 엄청 정말 밉살 맞은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뭔가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이후로는 이렇게 주인공 청년을 도와주는 츤테레 아저씨 캐릭터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기도 해요. 마이클 루커 하면 역시 그 잊을 수 없는 작품이 헨리 연쇄살인자의 초상 이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 때문에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자리를 잡고 전문가로서의 평가를 이제 계속 받아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까불면 도끼가 아니라 얼음 송곳에 맞을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리고 왠지 TV 수상기로 머리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오래된 얘기네요 진짜. A급 신작 마지막은
The Trial of the Chicago 7, 뭐 시카고 7인의 재판입니다. 제가 아마 이거 만든다고 전에 한번 소식 전한 영화 같아요. 1968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벌어진 소요 사태의 주모자 7인의 재판 과정을 다룬 뭐 정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사빨로 유명한 아론 소킨이 직접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았고요. 원래 이제 파라마운트가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600억 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10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2007년에 원래 계획에 들어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각본을 써놨는데 오래 묵었네요. 그때는 연출을 본인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스티븐 스필버그가 불망에 올랐었고 그리고 이 캐스팅이 또 화려하거든요. 뭐 사샤 베런 코엔, 조셉 고든 레빗, 또 에디 레드메인, 뭐 제레미 스트롱, 아히야 압둘 마틴 2세, 마이클 키튼 이런데 이 2007년 당시에는 히스 레저하고 윌 스미스도 이제 캐스팅에 물망에 올랐었고, 근데 그 11월에 작가 조합 파업으로 이제 제작이 중단이 됐다가 파업이 끝난 후 다시 각본을 손을 보고 그때는 또 폴 그린 그레스랑 뭐 벤 스틸러까지 연출자 이제 후보에 있었는데 미루다가 이제 결국 본인이 한다고 이제 2018년에 결정이 났어요. 네. 결국에는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로 아마 넘기게 된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과정이 또 영향을 미쳤을까요? 개봉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이 미국 영화인들은 참 이런 영화들 정보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요약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프라임 비디오에 있는 리포터 같은 영화도 거기서 언급되는 서류들이 8만 페이지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 그런데 그걸 영화 내에서 잘 정리해서 관객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하는 거 보면 야, 이 헐리우드 인간들 이거 압축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정말 발달한 것 같아요. 또 뭐 아론 소키는 정치 관련 드라마를 잘 쓰는 걸로 워낙 뭐 유명하고 그래서 누가 이 소식에 대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번역하는 사람 죽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눈이 좀 피곤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워낙 말씀하신 대로 또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팽팽한 그 연기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좋은 배우들이긴 한데 벌써 질리네요. 저는. 이름만 왜냐면 들어도. 그냥 뭐 이 조합들이 그렇게 막 떠든다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사샤 베런 코엔은 완전히 연기 변신한 것 같더라고. 좀 특이하게 나오던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와중에 보라 2를 또 찍어놨어요. 아, 이런 그래요? 거를 하면서 엄청 진지하잖아. 그 넷플릭스의 스파이 예, 같은 것도 있고 완전 정말 딱 각 잡고 요즘 드라마 하는데 어느 틈에 했는지 심지어 보라 2편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뭐 개봉이나 공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생각만 해도 또 전혀 다른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 타이밍에 깨알 리뷰 우리 닥터님 보라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그런 포스터 걸작을. 보고 이거 안 볼래. 네, 닥터님의 리뷰였습니다. 아이 닥터님이 그런 그지 같은 영화를 봐주셔야 되는데 진짜 그러게요. 웃기는데. 종종 당황스러워요. 닥터님의 영화 취향. 하기야 뭐 우리 크리스님이 자꾸 예쁜 거 좋아하시는 소중한 거 것도. 좋아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디님이 준비해주신 일단 신작 소개는 여기서 끝을 내고 우리 크리스님 준비해주신 What's 넷플릭스 소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먼저 뉴스인데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그 영화 소식이 또 올라왔네요. 넷플릭스 프랑스 영화 한 편으로 휘청. 난리 났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 지금 19일 날 나온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가입자 분석업체 안테나를 인용해서 큐티스 공개 이후 넷플릭스 가입 취소 건수가 평상시에 5배 규모로 폭증을 했고 지금 엄청 고전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12일 현재
가입 취소 건수는 8월 수준의 약 8배에 육박했고 거의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안 가리고 다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뭐 그 중에서도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툴시 게버드 하원 의원이 이제 아동 포르노라고 이제 칭하면서 틀림없이 소아 성애자의 욕구를 돋고 아동 섹스 인신매매도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인신매매 희생자 4명 가운데 1명이 아이들인데 내 친구의 13살짜리 딸도 희생된 적이 있다 하면서 아주 그냥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에는 넷플릭스 취소 해시태그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코로나 때 반사이익으로 급성장을 했다가 지금 큐티스로 아주 훅 폭풍을 맞았습니다. 참 아니 영화 한 편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일단 예상을 못했고 정치화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영화 관련 단체에서는 미국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또 성명도 냈더라고요. 영화를 옹호하면서 미국에 약간 국한된 지금 현상인데 미국에서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작품 소개를 할 때 우디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영화를 봤더니 뭐 이 영화는 충분히 보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작품이다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고 막 문제 있는 작품으로 낙인이 지금 계속 찍히고 있으면 저희들의 발언을 저희가 뭐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지금 뭘 어떻게 봐도 굉장히 정치화된 거라서 이슈화된 거라서 영화 자체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닥터님의 또 깨알 같은 리뷰 큐티스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예전에 90년대 초였나 80년대 후반이었나 굉장히 논쟁적인 영화가 한 편 있었죠. 키드. 그렇죠. 예. 거기서도 실제 미성년자들이 나와서 거의 성행위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죠. 사실 저도 지난주에 큐티스 얘기하면서 키드 얘기가 자연스럽게 원래는 생각이 났다가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었는데 오늘 닥터님이 또 얘기 잘 찝어주셨네. 아니 미국은 프랑스 작품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걔네들은 벌써 20년 전에 그거보다 더 심한 영화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고 참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가 워낙 나라마다 컨텐츠가 좀 다르니까 단언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컨텐츠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미국으로 치면 진보적인 쪽에 관련된 컨텐츠가 더 많을 거예요. 뭐 오바마 부부가 만드는 작품들도 올라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보수 쪽에 좀 유명 인사들을 비난하는 다큐 같은 것도 올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치권이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자, 우리 크리스님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요. 예, 살아있다 넷플릭스 1위 6개월 걸린 협상 결과였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는데 이제 살아있다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이제 넷플릭스 타이틀을 달고 이제 소개가 됐죠. 근데 그 어떻게 그 넷플릭스랑 접촉이 있었나 보니까 그 글로벌 라이센스 교섭을 거의 6개월 가량 진행을 했는데 영화 캐스팅 발표가 될 때 비슷한 시점에 이미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교섭을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또 그 메인 투자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 양해를 구해서 3자 계약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3자 계약으로 롯데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관행을 바꿔서 새로운 플랫폼을 찾으면서도 기존 투자사까지 윈윈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러고 금액이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 뭐 살아있다 제작비 한 3분의 1 가량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기사에서 분석을 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OTT 서비스로 다 한국 영화들 이런 식으로 팔릴 수 있지 않겠냐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 영화사 집 그 제작사 살아있다 제작사의 대표님 얘기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나리오와 장르고
그 두 가지를 정말 주안점을 두는 것 같다. 그 다음이 캐스팅인 것 같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지 그 전에 한번 이 넷플릭스 직행 때문에 그게 사냥의 시간이었나? 문제 많았던 게 그거였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것과는 달리 굉장히 뭐 업계 모범 사례가 되겠네요. 뭐 제작사 입장에서 모범 사례겠죠. 왜냐하면은 개봉도 하고 넷플릭스도 달고.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던 게 기존의 외국 영화, 뭐 국내 영화 다 포함해서 아예 소위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달고 나오는 영화들은 공개를 그러니까 그 외에 극장 개봉을 안 하는 게 상례로 알고 있고 극장 개봉을 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앞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안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썸네일에 N자가 붙는다거나 영화가 시작할 때 이제 넷플릭스 띠딩. 로고가 뜨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살아있다는 넷플릭스 로고가 뜨더라는 거죠. 영화를 시작할 때. 그러면 이건 분명히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건데 분명히 국내에서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런 사연이 있었던 그랬더니 거군요. 우리 크리스님이 또 적절하게 저의 어떤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셨네요. 이게 살다 보면 다양한 어른들의 사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다 관련해서 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관객들하고 이제 참 반응이 달랐던데 그 제가 가끔 물어보는 제 친구의 신랑이 있어요. 캐나다 사람이고 이제 완전히 캐나다에서 낳고 자랐고 다만 이제 결혼하면서 한국에 와서 한 15년 넘게 김치찌개 좋아하는 그런 백인 아저씨인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다 너무 재밌게 봤다고. 특히 이 친구가 좀비 영화 되게 좋아해서 자기 좀비는 다 보는데 살아있다 되게 참신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아파트 살고 아파트 문화를 되게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뭔가 좀 외국에서 잘 소구하는 그런 미덕이 분명히 있는 영화인가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 누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숱한 거지 같은 좀비 영화 리스트를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살아있다. 그러면 수준작이구나. 그런 건가? 상대적인 어떤 돋보임인 건가? 지난주에였나요? 우리 파고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래 원작 시나리오를 썼던 사람의 이제 미국도 판 버전이 곧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굉장히 또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뭐 새로 올라온 이제 볼만한 기존 영화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패틴슨, 윌렘 데포 주연의 라이트하우스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틀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그럴 리가. 그때 이제 리뷰는 잘 들었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화면이랑. 그래서 이건 제가 이 시간에 만든다고 소개했던 그때부터 사실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낮에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오랜만에 보는 그 반듯한 화면이며 그 흑백이며 느낌이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지 확 좋은데 슬슬 무섭더라고. 그래서는 결국은 오프닝 쭉 보고 뭔가 좀 무서운 게 시작될 것 같은 낌새가 있길 바로 꺼버리고 이제 자세한 스포가 있는 줄거리를 봤더니 봤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파고님은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 그건 지 생각이지. 영화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봤는데도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 윌렘 데포 얼굴 클로즈업 하면요 되게 무서워요. 너무 우악. 얼굴 자체가 무섭잖아요 원래. 아니 귀염둥이 형님을. 윌렘 데포 그렇게 하고 싶어했다며 이 작품은. 그 위치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감독한테 너 차기작 하게 되면 자기는 꼭 연락하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렇게 성사가 된 거라서 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두 배우가 했겠더라고요. 다만 너무 무서워. 크리스님 볼만한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또 저희가 이미 앞에 리뷰를 했죠. 리뷰 그렇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요 영화도 올라왔네요. 라이언 고슬링, 해리슨 포드 주연의 블레이드 러너 2049 드디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리뷰를 했었나요? 했죠. 기억이 안 나지. 안 했을 수가 없죠, 이 작품. 이 작품은 팟빵에 오른 모든 그 팟캐스트 중에 최고 조회수를 진짜요? 기록한 그랬나요? 예, 그런 역대급 방송이었습니다. 길기도 길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 저는 안 봤는데 티모시 왜 샬렘의 보겠어? 주연 아미 해머가 나오는 Call Me by Your Name. 예, 이것도 올라왔네요. 예. 영화 괜찮았습니다. 좋으셨어요? 예. 저는 뭐 계속 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독립 영화 두 편이 눈에 띄는 게 있길래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먼저 첫사랑의 열병을 심하게 앓은 뒤 한 뼘 더 성장하는 사춘기 여고생 용순의 이야기를 그린 용순 올라왔습니다. 이 주인공 이수경 씨가 연기 되게 잘했다 그러던데 그 차이나타운에도 나오시고 드라마 응팔에도 나오셨던 배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중생 A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게임에 빠져 사는 중학생 장미래가 세상을 배우고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가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여기 또 배우진이 뭐 김환희 씨 그리고 엑소의 수호 씨, 이종혁 씨, 정다빈 씨 이렇게 또 출연하십니다. 제가 둘 다 보진 않았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그리고 요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평이 좋은 것 같아서 예능 프로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노는 언니. 요게 출연자들이 골프 여제 박세리, 땅콩 검객 남현희, 피겨 요정 광민정, 수영 인싸 정유인, 배구 여신 한유미, 얼짱 슈터 김은혜 등 각 종목에서 이름을 날린 언니들이 뭉쳐서 이제 스포츠 스타라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에 이제 도전하며 놀아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다 예능까지 저희가 소개를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요거를 제가 뭐라 그럴까 하다가 넷플릭스 콘텐츠 집중 탐구.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앞에 거보다 조금 길게 얘기한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화제 TV 시리즈였죠. 공개 전부터. 레치드. 청불 8부작이고 특징이 불길한 기운, 다크, 긴장감 넘치는. 오늘도 다크님이 아주 창궐하네요. 줄거리가 이제 194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간호사가 아주 유명한 정신병원에 잠입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실험 등을 통해 점차 괴물이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뭐 유명하죠. 그 켄키지의 원작 소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동명의 영화에 등장했던 미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빌런 중 하나인 간호사 밀드레드 레치드의 프리퀄 드라마. 예. 그래서 정신병원에 도착한 뒤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병원 전반에 거쳐서 모든 이들을 거의 뭐 자신의 이제 영향력 안에 두면서 이제 뭐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요. 그래서 뭐 그녀가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뭐 그거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일단 제작은 미드 글리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 등으로 아주 상을 휩쓸었던 라이언 머피가 제작을 크리에이터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역시 라이언 머피와 함께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뭐 오션스 8이나 글래스 등에 출연을 하셨던 세라 폴슨. 예.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를 2016년과 17년에 에미상,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다 타셨었죠 그때. 예. 그래서 전 이거는 또 저는 몰랐는데 레치드의 원작 소설인 이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연극 영화 판권을 원래 커크 더글라스가 사들였었다가 이제 아들인 마이클 더글라스에게 판권을 넘겼고 그래서 제작자죠. 예, 제작자인데 레치드에도 마이클 더글라스가 그대로 제작자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연자들도 진짜 화려해요. 그 섹스 앤 더 시티의 신시아 닉슨 그리고 샤론 스톤 나오시고 또 주디 데이비스 그리고 또 코리 스톨 그리고 빈센트 도너프리오 난리 났네. 그리고 이 여자 젊은 배우인데 눈에 띄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름도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제인 캠피온 감독이더라고. 이름이 앨리스 앵글러트인데 되게 젊은 배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젊어서. 그래서 이게 제가 봤는데 3회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게
1947년이 이제 무대니까 그게 좀 많이 나와요. 그 동성애자를 이제 정신병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이상한 치료를 하는 게 나와요 거기. 근데 이런 거죠. 펄펄 끓는 욕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다가 냉탕에 막 옮기고 그게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당연히 아프잖아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고 동성애. 그러니까 간호사가 거봐 효과가 있지 않냐고. 그게 그런 식으로 무슨 치료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 막 고문하고 막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비주얼은 정말 훌륭합니다. 딱 보시면 무슨 뭐 미술 작품 보듯이 배경이나 색깔 진짜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레트로 분위기인데도 화사한 톤이라서 하여튼 되게 좀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비주얼이고, 또 미장센 좋고, 또 음악이 클래식풍의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좀 그건 좀 과한 것 같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장면에서 계속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음악이 때려대니까 그건 좀 거슬렸고, 연기는 뭐 잘하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거 다 좋은데 3회까지 봤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막 분산돼서 얘기가 보여지니까 이 레치드 간호사가 그래서 이렇게 뭐 괴물로 되어가는 걸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3편을 봐도 뭐 별로 그런 게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 평을 봤는데 역시나 제가 말했던 뭐 미술 음악 다 좋았는데 개연성도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서 평가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스토리가 약한가 보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의 원작의 어떤 인물 또는 원작의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접하는 거는 별로 그리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가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을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뭐 시즌 11 히치콕 이렇게 해서 내는 게 날 뻔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근데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뭐 한 1, 2회까지는 한번 보시라. 네. 좀 감각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일단 굉장히 호감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잠깐 얘기해 주신 에피소드만 벌써 들어도 굉장히 요즘의 트렌드를 굉장히 적극 반영을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동성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라 폴슨이 실제로 지금 동성애 애인이 있거든요. 동성 애인이. 샌디아 닉슨도.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30살 연상인 배우분인데 있어요. 그 시트콤 중에 찰리 씬 나왔던 그 두 남자와 2분의 1의 찰리 씬 엄마로 나왔던 배우가 있거든요. 그분이 사라 폴슨의 애인이에요. 한 70 되셨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아마 따로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보셨나요? 아직입니다. 아, 예. 일단 청불 그리고 또 특징은 불길한 기운, 다크. 예. 줄거리는 뭐 저희 어차피 방송을 할 거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제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1960년대 미국 오하이오주의 외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사투를 그린 작품. 네, 이렇게만 줄거리는 짧게 알려드리고, 이게 지금 평이 그래도 되게 괜찮아요. 뭐 뉴욕 타임즈에서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 또 평이 좋았거든요. 원작 소설 나왔을 때도 잔인할 만큼 뭐 창의적이다라고 뉴욕 타임즈에서 평가를 했었고, 뭐 고딕 문학의 걸작이 탄생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2011년 도널드 레이 폴록의 동명 원작 소설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출연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잠깐 나오는 사람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주인공부터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페니와이즈 빌 스카스가드, 그리고 차기 배트맨이죠 로버트 패틴슨, 그리고 또 윈터 솔저 세바스찬 스탠, 그리고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 존 코너를 연기했던 제이슨 클락, 그리고 팀 버튼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앨리스 역할을 했던 미아 마시코프스카, 그리고 또 우리 언더 더 실버 레이크도 나왔던 그 엘비스 프레슬리 손녀 카일리 리오. 네. 그 하여튼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캐스팅 보는
그 연기하는 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막 이렇게 막 밝은 영화도 아닌데 굉장히 우울한데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연기들을 다 잘하니까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보듯이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 그리고 뭐 되게 시나리오를 잘 쓴 것 같은 게 이렇게 내용이 되게 물 흐르듯 쭉 들어가서 너무 그냥 몰입해서 보게 되고 이제 내용은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기독교가 이게 테마로 나오는데 이제 등장 캐릭터들이 다 하나같이 좀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왜곡 해석해가지고 그게 이제 폭력으로 연결이 되는 좀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주인공도 아버지가 되게 폭력적이었는데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까 결국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폭력의 사이클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영화를 만드니까 넷플릭스 취소하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딱 이거 완전히 트럼프 지지층이 보면 싫어할 만한 내용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약간 바톤 터치하듯이 이제 약간 옴니버스 스타일로 이 사람이 여기선 주인공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주인공이었다가 그래서 한 4-5개 단편을 연결시킨 것 같은 장편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좀 웃음기를 완전히 뺀 코엔 형제 영화 같기도 하고 예. 잔인한가요? 잔인한 장면은 그래도 조금 뭐 총이나 뭐 칼로 뭐 찌르고 뭐 그런 거 좀 나와요. 예. 네.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근데 재밌게 봤어요. 장면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독의 면모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싸라운 작품인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매우 사람을 편하게 안 심란해.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감독의 전작 중에 애프터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 학교 이제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여기 제 기억으로 아마 이게 에즈라 밀러 거의 데뷔작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도 그랬고 이후에 크리스틴이라는 작품 그 자동차 나오는 그 크리스틴 말고요. 예. 70년대 그 실제 방송 중에 권총 자살을 해서 유명해진 그 앵커가 있거든요. 그 더 타운에 나왔던 여자 나온 그 영화. 예. 그렇죠. 그 배우 이름이 레베카 홀.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 전부 다 일관성 있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편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감독이고 매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관계에 관련 이야기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싸납게 다루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작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우리 개코 파고님께서 바로 이 영화 평 좋다고 물어오셔가지고 조만간 저희 베테에서 이제 리뷰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닥터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 아니, 저는 하여튼 넷플릭스 타이틀 달고 나온 영화 중에 한 탑 3에 꼽을 정도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했네. 엘비스 프레슬리 손녀 이름은 라일리 키오. 맞아. 카일리 리오라 그랬어. 예. 일단 감독이 안토니오 캄포스. 저희 이제 리뷰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감독의 작품들은 아마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또 한 번씩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기억해 두실 만한 감독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가야겠다. 예. 네, 마지막은 파라메딕 앙헬이라는 스페인 스릴러 범죄 영화인데요. 청불이고 특징은 다크. 리아 다크 상가나. 줄거리는 이제 평소 구급 요원으로 일하는 앙헬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교통사고 현장에서 고가의 물건 등을 몰래 빼돌려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성품이 좋지는 않아요. 그걸 초반부터 이렇게 되게 보여주는데 이제 연인인 바네사와 아기를 갖기 원하지만 잘 안 되고 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자기가 이제 무정자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응급 출동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뒤부터 본인에게 헌신적이었던 그 애인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계속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이제 광기로 이어지고 본인의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완전히 응징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인비저블 게스트에도 나왔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의 집으로에도 나왔던 마리오 카사스라고 그 배우인데 저도 또 얼굴 딱 봤더니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 잘생긴 스페인 스릴러 영화에 항상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도 아마 눈에 띄실 텐데 저는 처음 봤는데 데보라 프랑스와라는 배우인데 아마 영화 보시고 나시면 아마 여배우도 되게
좋아지실 겁니다. 예. 제가 이거는 뭐 길게 감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뭐 알려드리자면 뭐 의심, 집착, 소유욕, 분노 조절 장애, 사이코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뭐 그런 대로 볼만했어요. 뭐 와 되게 재밌다 그건 아닌데 우리 닥터님이 다 좋아하는 키워드들인 것 같은데 저 우아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 거의 현대 대표적인 정신질환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남자가 초반부터 이렇게 동정심이 가게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도 별로 그렇게 뭐 불쌍하지가 않구나. 하는 행동이 너무 밉상이라. 근데 뭐 볼만합니다. 그래도 잘생겨가지고 다 용서가 되지 않나? 또 그러니까 주인공 아닌가? 아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하는 짓을 보시면 아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년에 몇 편 제작 소식 전할게요. 캠퍼스 레전드. 아이고. 얼반 레전드죠. 야, 진짜 레전드네. 98년 그 유명한 캠퍼스 레전드를 리부트 한다고 합니다. 2018년작 애인이 사이코패스일 때 나에게 생기는 일. 이거 그 파라메딕 앙헬 여자친구가 쓴 거 아니야? What Keeps You Alive의 그 콜린 미니한 감독이 각본도 쓰고 이번에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메이즈 러너 그리고 TV물이죠. 에로우나 섀도우 헌터 등으로 알려진 캐서린 맥나마라가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매력 없는 배우라고 비웃었던 카일 챈들러의 딸 시드니 챈들러가 주연을 맡는다고 하네요. 아니 콜린 미니언 감독은 제가 그 필모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전에 명절 특집으로 좀비 영화 소개할 때 이거 괜찮다 그랬던 파트너 오브 좀비라고 그 영화의 감독이더라고요. 그게 그 여주인공하고 좀비하고 둘이서 사막에서 그 로드 무비 찍는 뭐 그런 영화인데 막 좀비를 막 애완동물처럼 막 길들여서 데리고 다니거든요. 되게 웃겼는데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간 그 소우 9편 각본을 또 이분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좀비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파트너 오브 좀비. 아 파트너 오브 좀비. 그게 그게 원제인가요? 아니 원제는 완전 달라요. 그죠? 까먹었는데 국내 제목이 예. 파트너 오브 좀비. 예. 원래 제목엔 좀비라는 말도 안 나와요. 예. 캠퍼스 레전드라든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당시만 해도 다들 스크림 짝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영화들도 리메이크할 시대가 오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리부트 보니까 키워드가 딱 두 개던데 하나는 이제 디지털 시대 그래서 이제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퍼지나 그거를 보여줄 거고 또 하나는 캐스팅에서 다양성 그거 기사에 써 있더라고. 분명히 백인위주의 캐스팅이 아니다. 예. 골고루 나오겠지 뭐. 전혀 기대 안 됩니다. 다음 작품은 제목이 더 길티입니다. 2018년작 덴마크 영화의 리메이크라고 해요. 제이크 질렌할이 주연이고요. 그 2015년에 그와 사우스포를 함께 했던 안톤 푸쿠아 감독이 연출을 합니다. 트루 디텍티브의 크리에이터인 닉 피졸라토가 그 덴마크 원작의 시나리오를 각색하는데요. 납치된 여성으로부터 구조 전화를 받은 119 응답 요원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길티는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었죠. 영화 아주 긴장감 있고 흡입력이 꽤 좋습니다. 영화 꽤 볼만한 영화입니다. 남자 혼자 나와서 앉아서 계속 떠들기만 하는데 진짜 스릴러 영화치고 괜찮아요. 글쎄 뭐 공간도 되게 제한적이라면서요. 그냥 왜냐면은 남자가 119 이제 응답 받는 계속. 남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딱 사무실이 그렇겠네요. 한정된 공간이고 와우. 심지어 저도 본 영화네요. 지금 이야기 듣다 그렇게 보니까. 꽤 정말 좋은 영화라서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집어갔나 봅니다. 다음 작품은 Five Eyes예요. 98년 그 락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로 처음 이름을 알렸던 게 뭐 가이 리치가 당연히 있고 또 그 영화에 제이슨 스타뎀이 선을 보이기도 했죠. 두 사람이 다시 뭉쳐서 만드는 스파이 스릴러물이라고 합니다. 그 뭐 베테에서도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젠틀맨의 제작사와 작가들이 다시 뭉쳤고요. 영국 정보부 소속 요원이 국제 첩보 연맹의 요청으로 어떤 CIA 여성 요원의 보조를 받아서 거물 무기상을 추적한다는 내용이래요.
제목이 오눈깔이면 눈깔이 하나 비네요. 그 사실 파이브 아이즈는 그 2차 대전 후에 소위 영연방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 자기들끼리 무슨 이렇게 연맹 만든 그런 거를 이제 보통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르는데 전략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모르겠어요. CIA 여성 요원 아직 누군지. 네, 캐스팅 그게 중요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보니까 그 007로 치면 Q 같은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킹스맨 이후에 이제 이런 유사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쨌든 워낙 큰 작품 하나가 이미지가 이제 제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넘어서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차이 있잖아요. 킹스맨은 되게 고급진 영어 액센트면 제이슨 스테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그냥 센 영국 액센트라서 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실제 액션이 어느 정도는 정말 좀 가능한 배우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마지막 제작 소식은 너의 이름은 실사판 소식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파라마운트 그리고 J.J. 에브람스가 이끄는 배드 로봇이 실사화를 결정을 했고요. 컨택트, 그 어라이벌이죠. 그 시나리오를 썼던 에릭 하이저러가 먼저 초안을 썼고 그것을 감독을 맡게 된 리 아이삭 정, 우리 이름이 정이삭이에요. 그 감독이 이제 수정을 해서 직접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정이삭 감독은 한국계 2세고요. 그 미국에서도 아칸소에서 농장에서 성장을 했고요. 의사가 되려고 예일대에 부모님이 보냈지만 본인이 진로를 바꿔서 예술 쪽을 전공한 경우예요. 그래서 르완다를 배경으로 했던 데뷔작 무뉴랑 가보가 깐네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고요. 최근에 공개됐던 미나리라는 작품은 또 플랜 B A24에서 제작을 해줬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올해 초 썬댄스에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의 작품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역량을 인정받은 모양이에요.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은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작년인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그거를 할리우드에서 실사판을 만들고 또 감독은 한국계고 흥미롭군요. 스탠리 형 들으시면 또 국뽕 찬양을 좀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과연 저도 안 봤어요. 이걸 미국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본에서는 엄청 분노하겠네요. 그러게. 정작 정말 그렇겠네요. 그럴 수도 일본 있겠네. 관객들은. 이 미나리도 평 되게 좋던데. 아, 그래요? 그러던데. 저도 못 봤지만. 미나리가 우리가 아는 그 미나리일까? 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윤여정 씨도 출연하시고 그래요? 주인공이 스티븐 연. 한예린가? 그분도 나오시는 것 같고. 그러네. 그러면 뭐 한국계들이 만든 영화라고 봐도 진배가 없네요.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은 잡소식 또는 업계 동향 한 가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리치몬드 연애소동 대본 읽기 자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날 당일날 기술적 문제가 생겨서 취소됐다, 연기됐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어요. 9월 17일에 실제 성사가 되었고요. 400만 명이 동접을 했고 그 결과 13만 5천 불, 우리 돈으로 한 뭐 1억 5천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치몬드 연애소동은 아주 그 80년대를 대표하는 학원 청춘물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그 PBKH의 비키니 장면이 역대급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션 펜이 화려하게 이름을 알린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브래드 핏, 제니퍼 애니스톤, 줄리아 로버츠 등등 많은 배우들이 재능 기부를 해줬고요. 모건 프리만 온께서는 또 지문을 읽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 시작 전에는 브래드 핏과 제니퍼 애니스톤이 각각 자기 집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혼 이후 처음 만났다 해서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브래드 핏이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Hi 애니스톤. 그러니까 제니퍼 애니스톤이 Hi 핏 그렇더니 How are you honey 뭐 이래. So cool. 정말 얼리우 스타일이고 오히려 브래드 핏이 약간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났더니 다들 시아 라보프 얘기만 해요. 이 시아 라보프가 션펜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미국 영화 사상 역대급 캐릭터 중 하나인 그 제프 스피콜리, 아주 우통 맨날 까고 다니고 대마초에 쩔어 있는 그 서핑하는 그런 듀드 역할을 시아 라보프가 했는데, 얘가 직접 자기 차고에 가서 차 안에서 이 스피콜리의 캐릭터는 차 안에서 살아요. 미니버스에서 맨날 대마초 피고 수업에 잠깐 들어가고 이게 되게 유명한데, 그거를 약간 거의 메소드 연기 수준으로 우통 까고 자기 차에서 뭔지 모를 걸 막 피면서 진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션펜은 막 웃겨서 죽으려고 그러고 다른 배우들도 완전히 박장대소하고 이러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번 행사에 신 스틸러로 시아 라보프가 등극을 했다는 그런 즐거운 소식입니다. 이게 분량이 그럼 영화 분량 정도? 그렇진 않고 1시간만 딱 1시간. 했더라고요. 예, 아마 뭔가 이렇게 부분 유명한 부분만 한 것 같아요. 맹점은 영어를 잘해야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시면 반가운 얼굴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금 좀 이제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 게, 오늘 뭐가 나왔냐면 흑인 여자 배우 중에 가브리엘 유니언이라고 있는데, 있죠. 그분이 흑인 배우들만 나오는 프렌즈,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 읽기를 할 거라고.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거기에 그 디스 이즈 어스 나왔던 스털링 K 브라운도 나오고,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나왔던 그 우조 아두반가 뭐 그분도 나오시고, 하여튼 완전 흑인 배우들만 해서 이제 테이블 리딩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봐야겠네요. 예, 이렇게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그 닥터님 특별 손님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감흥이 어떠신지. 특별 손님은 아니고 그냥 올드 손님이죠. 예, 반응을 봐서 여러분의 여러 같은 반응이 있으면 파고를 몰아내고 닥터님을 앉히는 것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이 줄었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아직 저희가 방심할 때는 아닙니다. 다 같이 주변과 본인을 위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 배드테이스트는 내일 이 시간은 아니겠군요. 이 시간이겠구나. 9시에 라이브로 스탠리 형님과 함께하는 시네마 올드 앤 뉴, 무성영화 코미디언 3대장, 예, 이런 테마를 가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또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